새벽 3시 10분.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누구의 피인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당연하다. 66살 할머니가 새벽에 피범벅 셔츠를 입고 혼자 응급실에 나타났으니까.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도 없었다. 아직 믿어지지 않았거든. 내가 평생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그 아이가 방금 전까지 부엌칼을 들고 나를 위협했다는 사실이. 의사가 왔다. 젊은 남자였다. 우리 가짜 아들보다도 어려 보였다.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다친 건가요? 가짜 아들.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불러야 한다. 36해 동안 민수야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안 된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젖은 가방을 천천히 열었다. 손이 떨렸다. 나이 때문이 아니다. 분노 때문이었다.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36년 전 언니가 남긴 봉투. 그 안에는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의사가 물었다. 언니가 남긴 고백 편지와 진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에요. 의사는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봤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희야, 미안해. 내 아들과 내 아들을 바꿨어. 할머니, 이건 제가 아들이라고 키운 아이는 사실 조카였어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처음 알았을 때는 그랬다. 말문이 막혔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을 뻔했다. 내가 키운 그 아이 민수 손에. 할머니, 경찰을. 아니에요. 경찰은 나중에 불러도 돼요. 지금은 말을 해야겠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겠어요. 36년 동안 혼자 감춰온 이야기를. 의사는 의자를 가져와 내 앞에 앉았다. 착한 아이였다. 우리 진짜 아들도 이 나이가 되었을까? 살아있다면 36살. 이 의사와 비슷한 나이일 텐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36년 전? 아니면 10시간 전? 그래, 10시간 전부터 시작하자. 어제 저녁 6시쯤이었어요. 민수가, 그 아이가 집에 왔어요. 술에 취해서요. 민수는 문을 발로 찼다. 열쇠는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마 화가 나 있었나 보다. 엄마, 돈 있어?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 안부 인사도 없이 열흘 만에 보는 아들에게 듣는 첫 마디가. 무슨 돈? 그냥 돈. 급한 일이 생겼어. 500만 원만 빌려줘. 500만 원. 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니. 어디서 구하라고. 민수야,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그때 민수의 표정이 변했다. 무서웠다. 내가 키운 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짓말하지 마. 예금 통장 확인해 봤어. 1천만 원 넘게 들어있던데? 내 통장을 확인했다고? 언제? 어떻게?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노후 자금?
할머니가 무슨 노후 자금이야? 어차피 몇 년 못 살 텐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내 아들이 나한테 어차피 몇 년 못 산다고 했나? 민수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진짜 급해. 안 주면 큰일 나. 무슨 큰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갔다. 뭔가 찾는 것 같았다. 불안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민수가 부엌에서 나올 때 손에 들고 있던 건 칼이었다. 엄마,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무서웠다. 진짜로 돈이 없어? 그때 깨달았다. 내 아들이, 아니, 내가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희야,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일이 있어. 이제야 알겠다. 왜 언니가 그런 말을 했는지.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정말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36년 전을 떠올렸다. 제 언니 은희와 저는 정말 단짝 자매였어요. 어릴 때부터 은희 언니와 나는 붙어 다녔다. 언니는 나보다 2살 위였지만 친구같이 지냈다. 옷도 바꿔 입고 비밀도 나누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였다. 저는 먼저 결혼했는데 언니는 아직 처녀였어요. 좋은 남자친구는 있었지만 결혼은 좀 더 늦게 하려고 했거든요. 언니는 신중한 성격이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너처럼 성급하게 하면 안 돼.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곤 했다. 그런데 36년 전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희야, 나,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나, 나 임신했어. 그 순간 나는 기뻐했다. 언니, 정말 축하해. 그럼 결혼 날짜를 앞당기는 거야? 하지만 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아니야, 정희야.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성민이 아이가 아니야. 뭐라고? 성민 오빠는 언니의 남자친구였다. 3년째 사귀고 있던 좋은 사람이었다. 그럼 누구? 회사 부장님, 김 부장님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김 부장은 기혼자였다. 아내와 아이도 있는. 언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나 봐. 성민이가 해외 출장을 반년이나 간 사이에 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 반년 동안 김 부장이 언니에게 접근했고 언니는 외로움과 달콤한 말에 넘어갔다고. 부장님은 뭐라고 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고, 아내와 헤어질 생각도 없다고. 그 비정한 남자는 언니를 완전히 버린 거였다. 언니, 그럼 성민 오빠한테는? 말할 수 없어. 절대 말할 수 없어. 언니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다. 성민이가 알면 끝장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아시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해. 그 시절에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정말 차가웠다. 특히 불륜으로 임신한 처녀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것이다. 그래서 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만. 의사가 물었다. 왜 할머니께만 말씀하신 걸까요? 언니는 너만 믿을 수 있어, 정이야. 너만이 내 편이야 라고 했어요. 그날 밤 언니는 새벽까지 울었다. 나도 같이 울었다. 내 언니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도 그 무렵에 임신을 했어요.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첫 번째로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도 임신했어. 정말? 정이야, 정말 다행이다. 너라도 행복해야 해. 언니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 나라도 행복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임신 기간 내내 언니는 숨어 지냈어요. 언니는 회사도 그만뒀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성민 오빠에게도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저만 언니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성민 오빠도 아무도 몰랐죠. 언니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냈다. 나만 가끔 찾아가서 언니를 챙겨줬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야 했으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언니는 말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 미혼모라는 낙인 찍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언니 괜찮아.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넌 너 가정 꾸리기도 바쁠 텐데. 나까지 신경 쓸 수 없어. 출산 예정일이 같은 날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언니와 나 둘 다 같은 날 진통이 시작됐다.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저는 새벽에 순산했어요. 건강한 아들을. 내 아들은 정말 예쁘게 태어났다. 울음소리도 크고 손발도 튼튼하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기뻐했다. 그런데 언니의 분만은 훨씬 힘들었다. 오래 걸렸고 오전이 되어서야 겨우 아이를 낳았다. 언니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언니는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의사도 건강한 아기입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언니 얼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기쁨 대신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다. 이 아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없어. 난 끝장이야. 언니가 중얼거렸다. 절망에 빠진 목소리였다. 언니 괜찮아. 건강하게 태어났잖아. 아니야. 넌 몰라. 언니가 소리쳤다. 불륜으로 낳은 아이인데 나는 정말 끝장이야. 성민이한테 뭐라고 말해? 부모님한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야. 언니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에 대한 공포,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공포,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날 밤 갑자기 병원에 정전이 일어났다. 정전이요? 네, 태풍 때문에. 1시간 정도 정전됐어요. 그 시간 동안 병원은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신생아실도 어둠 속에 있었고 간호사들도 바빠 보였다. 나는 그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출산 후 너무 지쳐서 그 시간에 뭔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왔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갓난아기들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냥 내 아이인 줄 알고 품에 안았죠. 그런데 언니는 그 다음 날 급히 퇴원했어요.
아이가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둘러 병원을 나갔다. 그리고 그게 언니와의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정전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희 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나는 정말 끝장이야. 그때 정전이 일어났다. 병원이 갑자기 어둠에 빠졌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는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니는 조용히 일어났다. 복도는 비상등만 어둑하게 켜져 있었다. 신생아실로 가는 길도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다. 신생아실에는 간호사 한 명만 있었어요. 그것도 손전등을 들고 다른 응급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고, 언니는 숨을 죽이며 신생아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고민했을 것이다. 정말 이래도 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언니는 해버린 거예요. 정전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언니는 두 아기의 이름표를 바꿔버렸다. 정희의 건강한 아들과 자신의 아들을.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요. 이름표 두 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 간단한 행동이 두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혀 모르고 언니 아들을 제 품에 안았어요. 간호사가 정희님 아드님이에요라고 말하며 아이를 건넸을 때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갓난아기들은 다 비슷해 보이니까. 그런데 언니는 그날 바로 태어난 후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끔찍한 일이요? 내 친아들을, 제 진짜 아들을 보육원에 맡겼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다. 내 친아들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니. 언니는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면서 지방에 있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해외로 떠났어요. 성민 오빠한테는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부모님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언니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도망간 거였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36년 동안 아무도 진실을 몰랐던 거군요. 그렇죠. 저도 민수도 아무도. 나는 언니 아들인 민수를 내 친아들이라고 믿으며 키웠다.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그런데 민수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민수는 유난히 예민하고 까칠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자주 싸웠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이들은 다 다르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체로 순한 편이긴 하지만 민수만 유독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더욱 문제가 많아졌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싸우고 중학교 때는 선생님께 반말하고 고등학교 때는 가출까지 했다. 그래도 참았어요. 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하면서. 하지만 민수는 철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다. 군대 다녀온 후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민수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돈 이야기만 했다. 엄마, 돈 좀 줘. 사업 자금이 필요해. 친구들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해.
처음엔 도와줬어요.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도와줄 때마다 민수는 더 큰 돈을 요구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폭언을 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인색해?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한테 다 해주던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어? 민수는 자주 그런 말을 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세상이 자신만 힘들게 한다고.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랑이 부족했나? 계속 자책했다. 하지만 민수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돈을 안 주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는 벽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집 부모들과 비교해봐.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면서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부족한 엄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더욱 민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왜 나는 친구들처럼 좋은 차도 못 타고 좋은 옷도 못 입어? 민수는 계속 불만을 쏟아냈다. 마치 세상 모든 불행이 자기에게 집중된 것처럼. 최근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이 사업 저 사업 한다며 돈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실패하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저축한 돈도 다 털렸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힘들어도 참았다.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어젯밤 민수가 칼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정말 나를 해칠 수도 있겠구나. 그때 갑자기 언니 말이 떠올랐어요. 오래전 언니가 했던 말. 정희야,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일이 있어.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36년이 지나버린 후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열어본 거예요. 언니가 남긴 봉투.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다. 내가 36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끔찍한 진실이. 그 봉투에는 뭐가 들어 있었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편지였어요. 언니가 쓴 미안하다는 편지가. 손이 떨렸다. 그 편지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시작되는 편지였다. 언니의 악필로 쓰인 눈물 자국이 번진 편지. 나는 너무 무서웠어.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성민이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그래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의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날 밤 정전이 일어났을 때 나는 신생아실에 갔어. 그리고 너희 아이와 내 아이의 이름표를 바꿨어. 정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순간을 떠올리니 또다시 현기증이 났다. 계속 읽으셨어요? 읽어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 편지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다. 너는 내 아들 민수를 키우게 될 거고 나는 내 아들을
내 진짜 아들을 보육원에 맡길 거야. 혼자서는 키울 수 없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만큼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편지만으로는 믿기지 않았다. 설마 언니가 정말로 그런 짓을? 뭔가 증거가 있어야 했다. 어떻게요? 병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36년 전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병원은 아직 있었고 오래된 기록들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병원 직원이 보여준 기록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신생아 태그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이중 등록이요? 네. 같은 시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태그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마치 누군가 바꿔놓은 것처럼 정상적이라면 있을 수 없는 기록이었다. 한 아이에게는 하나의 태그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일하던 간호사를 찾아봤어요. 이미 은퇴한 간호사였지만 연락처를 어렵게 구해서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36년 전 일이니까. 하지만 제가 언니 이름을 말하자 그때 간호사의 표정이 변했다.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으로. 아, 그분. 윤은희 씨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그날, 그날 정말 이상했어요. 간호사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나갔다. 정전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산모들은 병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분만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복도를요? 네. 특히 신생아실 근처를. 저희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봐도 그냥 답답해서라고만 하시고 간호사의 증언은 계속됐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퇴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며칠 더 입원하시는데 급작스럽게요? 네, 정말 급하게. 아이가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아이는 멀쩡했거든요. 간호사는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언니 편지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언니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해외로 떠났다는 언니, 그리고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내 친아들. 언니 행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해외 거주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외국에서 혼자 살다가, 그럼, 그럼 진짜 아들은? 그게,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편지에 적힌 보육원을 찾아갔다. 36년 전 기록을 뒤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정말로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윤은이라는 이름으로 맡겨진 아이가 생년월일도 똑같고 기록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다. 내 친아들이, 내 진짜 아들이 36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다. 지금도요? 네.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그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6년 만에 찾은 내 친아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결심은 섰다. 만나러 가야죠. 내 진짜 아들을. 36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야 했다. 그리고 민수와도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아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의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다. 민수한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수는 아직 집에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 밤 늦게 민수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술에 취해 있었다.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미안해. 오늘 너무 심했지? 처음으로 사과하는 민수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곧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민수야, 앉아라. 할 말이 있어. 뭔데? 또 잔소리야? 아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민수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뭐? 민수가 술이 확 깬 표정으로 나를 봤다. 무슨 소리예요? 은희 이모가 내 친엄마야. 그리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36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언니의 편지를, 병원 기록을, 간호사의 증언을.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 그럼 저는 정말로. 그래, 넌 내 조카야. 하지만 민수야, 그래도 내가 널 키웠잖아. 36년 동안.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민수가 울기 시작했다. 36살 어른이 아이처럼 흐느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못된 놈이에요. 민수야,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혈육도 아닌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민수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도 피해자라는 것을. 진실을 모른 채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 민수야, 괜찮아. 나는 민수를 안아줬다. 36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혈육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널 키운 시간, 함께한 추억들. 그건 진짜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건 앞으로 바꿔나가면 돼. 며칠 후 나는 정말로 내 친아들을 만나러 갔다. 어떤 분이었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보육원 근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내 친아들. 이름은 박정호였다. 입양 가정에서 성씨를 받은 거였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정호는 나를 똑 닮았다. 눈매도 코도 입술도 민수보다 훨씬 더 나를 닮아 있었다. 어머니, 진짜 저의 어머니세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도 참 곱고 다정했다.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정호는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웃기만 했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정말 착한 아이였다.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줬다. 보육원에서 힘들지 않았니?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요. 정우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혼자서 조용히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 결혼은 안 했니? 아직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젠가는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다. 36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어머니, 그 민수 형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가 물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궁금해했다. 지금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정말이었다. 진실을 안 후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어머니, 제가 일자리 하나 구했어요. 정말? 네. 정우 형이. 아니, 정우가 소개해줬어요. 그렇다. 민수와 정우는 이미 만났다. 내가 주선한 만남이었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착하고 저는 부끄러워요. 민수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민수는 정말로 변했다. 술도 끊고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사랑해요. 매일 그런 말을 했다. 36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저도 사랑해, 민수야.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이었다. 진짜 가족이었다. 그럼 지금은 세 분이 함께 지내세요? 아니에요. 정우는 자기 일이 있으니까 가끔 만나고 민수랑 저는 예전처럼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진짜 가족처럼 지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요. 나는 의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36년의 착각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소중했다. 그런데 할머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누구 피였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순간을 떠올리기가 아직도 힘들었다. 민수가 칼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진짜로 나를 위협했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칼을 들고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췄다.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나 왜 이래? 민수는 자기 손을 보며 당황했다. 칼을 쥔 손이 계속 떨렸다. 못해, 못하겠어. 엄마한테는, 엄마한테는 못하겠어. 그 순간 민수는 괴로워하며 칼을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칼을 떨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자기 손바닥을 깊게 베었다. 아!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다. 피가 솟구쳐 나왔다. 민수야. 손이. 나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 민수의 손을 감쌌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내 옷과 손에도 피가 묻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사과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가 나를 해칠 수 없었던 건
그래도 36년의 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병원 가자. 빨리. 아니야, 엄마. 나는, 나는 괜찮아. 엄마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때 민수가 쓰러졌다. 출혈이 심했던 거였다. 나는 민수를 부축해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래서 내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던 거다. 민수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수술받고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죠. 민수도 나도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언니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언니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혼자 죽어갔을 것이다. 언니가 남긴 편지 끝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너와 내 아들에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민수를 미워하지 마. 그 아이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내 진짜 아들을 언젠가는 꼭 찾아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의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평화롭게, 정말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민수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정호의 카페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 정호는 여전히 자기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산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한다. 두 아이가, 아니, 두 어른이 이제는 형제처럼 지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운명으로 엮인 두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저는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두 아들의 진짜 엄마. 36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할머니, 의사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걸 견디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시다니.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요. 나는 일어섰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침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할 거예요. 민수 씨가요? 네. 요즘은 오히려 제가 걱정받아요. 엄마, 약 먹었어? 병원 가야 하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묻죠. 늦었지만 찾아온 효도. 가짜였지만 진짜가 된 모자 관계. 정호도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좋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는 병원을 나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어디야? 병원이야?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거기서 기다려.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아니야, 내가 갈게. 춥잖아. 그리고, 미안해. 어제 일 때문에. 괜찮아, 민수야. 정말 괜찮았다. 모든 게 괜찮았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 맺어져야 하는 건 아니다. 사랑으로 맺어지면
그게 진짜 가족이다. 36년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진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